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전 대한민국을 여름으로 만드시는 분이 있죠. 이병철 변호사님, 이병철의 사이다 코너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코너 이름 마음에 드세요? 네, 저도 이병철 TV 사이다고. 네. 여기도 뉴스인 사이다고. 네. 이 코너도 이병철의 사이다고. 아, 사이다네요. 우리 민주 시민들께서 시원하시도록 네. 사이다 한 사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냥 드시게 하면 안 되고 3배로 시원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엔총회부터 같이 가볼게요. 어제 새벽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밑에 엔드 이니셔티브 실효성 논란. 네. 제가 뭐 외교 안보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상당히 좀 이렇게 특히 이 보수 쪽 분들한테는 네. 굉장한 반발을 사고 있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 보수 반발을 그러니까 사죠? 미국의 지금 기본 입장은 비핵화잖아요.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앤다는 거잖아요. 네, 비핵화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있는 핵을 인정하겠다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구들은 막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네. 뭐 어떤 게 옳으냐 하는 거는 뭐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좀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기 나와서 트럼프의 3,500억 불 현찰 내놔라 그 관세 문제 네, 그렇죠. 그때 제가 이거를 대처하는 그 과학적 이론이 있다. 네. 경제학적으로 재정학에서 차선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세컨드 베스트 폴리시. 그러니까 3,500억 불 이거 우리가 감당이 안 되죠.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한테 자동차 관세나 이런 게 너무 좀 또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 관세 이런 데만 막 매몰돼 있어서 그게 차선책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 뭐 중에서 우리가 창의적인 혁신적인 우리의 카드를 던져야 된다. 그게 차선이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어떤 관점을 던졌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현실적으로 있는 걸 인정하자. 없앨 수가 없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또 주한미군 우리가 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 네, 이런 논리가 생기잖아요. 네. 또 그런 연장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 미국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 뭐냐? 네. 우라늄 농축 문제, 네. 핵연료 재처리 문제. 그거는 일본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하고 있거든요. 일본 하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제 미국에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던지고 있는 건 그리고 지금 또 지난주에는 그 외교부 장관이 중국 가서 왕이 외교부장. 네. 이제 중국은 부장이 장관이에요. 네.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만나서 또 한반도 문제와 이런 걸 관세 문제를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선 이론에 따른 아주 과학적인 고도의 전략이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제기하지 않는 새로운 관점이죠. 저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보면서 전 트럼프한테 꽃길을 좀 깔아준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부동산에 좀 미친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네. 근데 평양은 아시다시피 완전 노른자 땅이 아니겠으면 그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김대중의 낮은 수준의 연방제를 이재명 씨로 좀 해석을 해서 트럼프의 꽃길을 깔아준 게 아닌가. 맨 마지막 단계의 비핵화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좀 되게 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 미국에게 트럼프에게 꽃길 깔아주기를 해서 북한과 미국의 만남, 그 다음에 차후에 남한과 북한의 만남을 미리 청사진을 그려놓은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트럼프는 완전히 자기 주도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일이.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스타일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우리나라가 뭐 무슨 한반도 무슨 운전자론이다 뭐 하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 김정은이 하고. 지금도 그게 더 강화됐다고 저는 보여지고. 예, 그런 차원에서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 엔드 이니셔티브 트럼프는 속으로 꿈 깨라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네 소리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김정은이하고 알아서 한다. 직접
김정은이도 뭐 기본 태도가 나는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지 뭐 남한은 상대 안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던진 그 엔드 이니셔티브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관세라는 엄청난 지금 핵폭탄이 지금 날라왔는데 우리나라에 네.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패키지다. 네.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고도의 경제학적인 게임 이론에 입각한 이론적 근거가 그 과학적으로 있다.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정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 엔드 정책도 결국에는 관계 정상화를 조1, 조2 관계 정상화를 기반으로 하고 마지막에 비핵화로 함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연내에 트럼프 평양에 간다고 해도 이상한 게 없는 거죠. 이 노른자위 땅에 부동산 투자의 기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꽃길을 깔아준 게 아닌가. 이거는 의미가 있지 않나 전략적으로 그런 해석들도 있고 이제 관세 관련해서도 제가 전략적 해석들이 분명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북한 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예. 김정은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네.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상수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깊게 말씀은 드리지 않는 게 예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 Better Together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나아가서 의장석에서 바로 안보리 의장으로서 의사봉을 땅땅땅 치는 모습들, 국제 안보나 AI 이슈를 전체 의제로 던진 모습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뽕을 좀 느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것도 오바죠. 오바예요? 그 그냥 저만 뭐 느낀 돌아가면서 거예요? 하는 건데. 서운한데. 아니 뭐 그냥 저기 국민들 기분 좋은 거는 뭐 저도 좋은데 너무 오바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그러면 같아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 모습.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서 의사봉 땅땅땅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무덤덤하던데요. 무덤덤해요. 그 우리나라 그런 수준이 됐고. 수준 이미 그런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게 뭐 대통령이 뭐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런 거잖아요. 뭐 특별한 저는 의미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 수준이 그렇게 와서 그런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이도 또 한번 그런 거 했잖아요. 윤석열이 그걸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의제 막 던지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제가 국뽕을 넣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윤석열이 이번에 뭐 내란 안에서 그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서 한국 대통령 최초로 그 자리에 갔다. 그러면 이재명과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달랐을까요?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네, 언급할 가치조차 가치가 없다고 없는 보시... 거죠. 그거는 뭐 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국가 반역자인데 네. 뭐 안보리에 갔었으면 이런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의다 아니다. 네, 사실 안 봐도 뻔한 비디오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긴 한데 예. 또 유엔 총회 앞두고 이 아까 이슈 얘기하셨으니까 자주국방 로이터와 이제 BBC와 자주국방. 인터뷰를 하면 자주국방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 인터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그거를 강조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때 나갈 또 때만 나가라 했죠. 핵무기 개발을 시도를 했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카트 대통령이 그때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자주국방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주권 국가가 국방을 자주적으로 못하고 남의 나라에 의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북한이 비대칭 전력 그 핵을 갖고 있다는 현실 속에 네. 우리가 주한미군이 없이 이 국방이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그 제약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그 당위적으로 자주국방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우리가 군사력이 세계 5위. 5위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거는 이제 그 평가하는 기관마다 좀 다른데 네. 5위, 6위, 7위 정도예요. 뭐 어마어마한 거지. 엄청나죠. 좀 엄청난 전 세계에서 그 거예요. 정도 수준이니까. 네네. 우리가 무역 기준으로 하면 한 10위권. 네. 우리가 1인당 GDP 기준으로 하면 한 5위권 정도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네. 국방력은 군사력은 엄청나죠. 예, 재래식 뭐 이제 핵만 빼면은 5, 6, 7위도 하는 건 엄청나. 이래 보시면 됩니다. 미국 1등 당연히 네. 중국, 인도 뭐 14기니까 그쵸. 빼고 그렇죠. 그 세 나라 빼면
나머지 뭐 과거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는 빼야 되겠죠. 워낙 세니까. 네네. 그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비슷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국뽕 네. 정말로 자부심을 가져도 되죠. 결국에는 이거를 자율적 자주국방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게 어떤 뜻인가요? 우리 스스로의 이제 국방인데 우리가 타의적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주권을 외치면서 우리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그렇게 자율적 자주국방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왜 유엔 총회 가기 전에 트럼프 만나기 전에 국가 정상들 만나기 전에 이 시점에서 자주국방을 얘기했을까? 그래서 제가 제 관점에서는 예.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네. 그것도 로이터하고 영국 BBC 방송에다가 했어요. 네. 이 발언이 그냥 어떤 한 분야 국방이라는 한 분야만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셨을 텐데 네. 이 발언을 네. 그리고 트럼프 들으라고 한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겟이 트럼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왜 그렇죠? 물론 뭐 북한 또 뭐 중국 여러 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겠지만 이제 제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500억 불이라는 핵폭탄을 우리한테 던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트럼프가. 네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3,500억 불 문제예요. 사실은. 네, 외환보유. 어떤 정치 현안보다도 이 경제 현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거 해결 안 하면 그거를 만약 일본처럼 준다라는 각서만 하면 우리는 IMF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그냥 그렇죠. 바로. 예. 그리고 제가 계속 5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이 문제는 현금을 요구한다. 우리는 무제한 통화 사업을 요구해라. 그런데 미국은 절대 안 받아준다.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우리는 카드를 던져라. 이런 걸 제가 4-5개월 전부터 다 예언한 대로 딱 된 거예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자주국방이라는 카드를 다시 던진 거다. 이제 제 말씀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시지만 일본은 5,500억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5,500억 달러인데 사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본 그 관계자한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현금으로 다 주는 거냐? 아니다. 우리는 그냥 투자다. 그럼 일본하고 우리랑 좀 다른 결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또 이제 일본이 사인해놓고 지금 예. 일본 내부의 여론들이 엄청나게 비판적이니까 당연히 예. 뭐 이시다 총리는 지금 내일 모레 나가는 게 정해져 있는 네, 그 그렇죠. 내각은 이제 이미 그 생명이 끝난 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변명하는 거죠. 그 각서에 그 문서화돼 있는데 뭐 그러면 그거를 현금 현금으로 꽂도록 돼 있어요. 일본도 40일 내에 꽂지 45일. 않으면 네. 물론 한 번에 800조를 꽂는 건 아니에요. 우리 네. 돈으로 하면.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에 100조 필요하니까 돈을 입금하라 하면 그날로부터 40일 내에 돈을 꽂아야 된다. 안 하면 다시 관세 폭탄 때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뭐 그거를 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좀 면피성 발언이죠. 네, 그거는 뭐 문서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우리도 뭐 전부 투자다, 대출이다, 뭐 보증이다, 5%만 현금 주면 된다 했다가 일본이 각서를 쓰고 그 내용이 공개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현찰 내나 이게 우리 의제가 이제 언론이 집중 다루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전에는 언론이 뭐 이런 말 안 했잖아요. 네. 저는 4개월 전부터 했지만. 예. 그럼 우리 정말 경제적으로 최대 위기 3,500억 달러 현금 지불 미국의 압박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해결책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네. 저는 굉장히 이 유엔 무대를 물론 우리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또 훌륭하게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이 트럼프의 3,500억 불이 이 폭탄을 네. 또 해결하는 중요한 무대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계신다. 네. 그 이론적 근거가 이제 그 세컨드 베스트 폴리시 이 차선 이론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있다 이 말씀이고 네. 한 가지만 더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 여기 사이다에 나왔으니까 네, 사이다 바로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처음 듣는 건 말씀을 또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 이병철 TV 사이다에서는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미국은 절대로 그 무제한 통화 사업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통화 수화프 말씀하시는 네, 거죠? 통화 사업은 일본만 가능한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일본만 가능할까요? 그 일본이 그만큼 경제력이 실질적으로 일본의 경제력이 뭐 지금 중국이 뭐 워낙 규모가 커지지만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거는 뭐 부동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약간 적대국이니까 일본이 세계 경제에 이제 넘버 2인 거지. 그리고 엔화는 사실 기축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스왑이라는 건 스와핑이라는 게 교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엔화를 주고 네. 유사시에 달러가 필요할 네, 때 엔화를 줄게 그만큼 달러를 준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연준이 하는 거예요. 또 대통령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 간의 계약이에요. 우리 한국은행하고 미국 페더럴 리저브 연준하고의 계약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미국 연준은 대통령 말 안 듣잖아요. 지금 파월도. 네.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국이 달러를 탁 준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준은 인플레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똑같은 기축 통화인 엔화를 준다. 이제 이거는 이게 대등한 거래가 되지. 기축 통화니까. 근데 미국 네, 그렇죠. 입장에서 원화를 준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해주는 거고 또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달러 패권이잖아요. 그렇죠. 이 달러라는 걸 함부로 안 준다고. 예, 그만큼 일본은 군사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중요한 동맹국이거든요. 우리는 버릴 수 있지만 일본은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에치스 라인에도 항상 뭐 들어가 그것도 있는 게 마찬가지고 일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본은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일본만 무제한 통화 수합이 되는 거예요. 스위스나 이런 거는 뭐 작으니까 뭐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못 해주면 우리는 그냥 던지고 그냥 안 해줘 할 줄 뻔히 알면서. 아니 근데 우리 통화 수업 한 이력이 있잖아요.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한시적이고 네. 제한적인 그러니까 우리 그 2008년 국제금융위기 터졌을 네, 때 그때. 이명박 정부 때죠. 네, 네. 그게 미국에서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 동아시아로 전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로 골치 아파지거든. 네. 미국도.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그 강만수 재경부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날아가가지고 네. 루빈 재무장관하고 한 방에 그거를 이제 타결을 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6개월 1년간 300억 불. 그러니까 금액도 제한적이고 시간적으로도 한 6개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020년도에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때도 일시적으로 이제 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3,500억 불을 요구하는데 뭐 한시적으로 몇백억 불 뭐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안 받아주는 거 뻔한 건데 통화 수업은 절대 미국은 받지 일단 대꾸 자체를 안 합니다. 수합이라는 말 자체를 안 꺼내 아예. 되게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말도 꺼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요? 언론에 미국이 수합이라는 걸 검토한다는 말도 안 해요. 절대로. 그러면 우리가 뭘 또 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전문 비자도 요청했더니 수수료를 100배 때렸죠. 그러니까 전문 비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언론이 이걸 안 다루는데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이 받을 수 있는 통화 수합을 던지게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그게 뭔가요? 우리가 어차피 3,500억 불은 불가능한 거고 네. 그러나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를 들어서 1,000억 불 정도는 줘야 될 거예요. 절반 이하로. 네. 그러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걸 받아내면 되거든. 거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완화된 미국이 받아줄 수 있는 통화 수합이 있어요. 그걸 피마라고 합니다. 피마. 네, 피마. Foreign International. 그러니까 국가 간의 마니터리 오소리티 이제 통화에 대한 그런 권리를 재조정한다. 레포, 리포지션. 피마 레포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원화 주는 거는 미국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축통화가 미국이 아니라. 좋은 거를 주면 되거든. 네.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량이 이제 국민들 다 아셨잖아요. 얼마 한 4,100억 불 좀 네. 되잖아요. 그 달러 현찰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 대부분이 사실 미국 국채 아닌가요? 미국 국채예요. 네. 왜냐 이자가 붙으니까. 근데 미 재무성 국채는 달러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렇죠. 사실상 네. 거래되는 게. 네. 근데 이자도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3천억 불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미 재무성 국채 그거는 미국에서는 그냥 달러와 같은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담보로 낼 테니까 그만큼 니네들이 유사시에 달러를 달라.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줄 테니까 달러 달라 이거니까
인플레이션 압력도 안 생겨요. 통화량의 변동도 없어요. 이 유동성, 총유동성에.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1 달러 통화 스와프인 피마를 했을 때는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는 거죠. 시도해 보면 지금 아마 뭐 그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 논의를 하고 왜냐하면 있다. 국제금융 전문가가 기재부 이런 데 있거든요. 네, 그거를 받아낼 수 있으면 정말로 그건 큰 거예요. 네, 상설 피마 레포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우리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약간 기축통화국 그리고 어떤 외환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엔 한미 관세 줄달리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도록 하고 맞습니다. 국제 이슈는 여기까지 가고요. 네네네. 국내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김건희 어제 첫 재판 열렸고 네. 뭐 하얀색 머리에 초췌한 뭐 생얼에 네네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뭐 다 뉴스에도 나왔고 하니까 네. 좀 새로운 거 말씀을 드리면 네. 첫째는 제 이병철 TV 사이다 거기에 어제 이렇게 댓글로 많은 분들이 네. 김건희가 수갑 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어요. 이 그랬겠네요. 손을 이렇게 잘 해서 모르니까 들어오니 피의자 김건희였잖아요. 네. 피고인이죠. 피고인 이제 법정에 됐죠. 왔으니까. 됐으니까, 예. 그런데 들어올 때 이제 동영상에 보면 네. 양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수갑을 수갑 찼나? 차고 있나? 저도 예. 약간 그렇게 느껴졌는데 보였죠. 그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저는 계속 주장을 하지만 김건희 씨든 윤석열 씨든 김건희 윤석열이는 특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 재소자, 일반 국민들 피고인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돼요. 그렇죠. 일반 국민보다 사실은 더 열악한 대우를 받아 마땅한 국가 반역자지만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 피고인, 구속된 피고인과 똑같이 대우를 하라. 그러면 죄수복을 입혀야 됩니다. 그렇죠. 재수보고 안 입고 우리 뭐 우리 정장을 변호사님도 입었던데요. 잘 아시지만 네. 법정 가면 다 구속된 그렇죠. 피고인들 지금 영상 나오는데 아니 그 네.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저렇게 깊게 눌러 쓰고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재판 출석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결국엔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도 지금 실시간 보고 계신데 이거 자체가 특혜 아니 아닙니까? 마스크도 네, 특별한 그러니까. 질환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저거 허가가 안 돼요. 저거 생얼 가리려고 솔직히 쓴 거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왜 저런 거를 다 허가를 해주냐고 재판부에서. 네, 저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 지금도 이 재판부는 지기현 재판부가 아니잖아요. 네. 왜 여기도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또 끝까지 뭔가 특혜를 부여하려고 하는. 예, 첫째 마스크 벗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스크도 그렇고 네. 옷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죄수복 특혜들을 입혀야 하고 되고. 있어요. 네. 피고인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핵심 지점들 어떤 특혜를 실시간 부여하고 있는지를 그렇습니다. 사이다처럼 말씀해 주신 네네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재판은 40분 만에 종료가 됐죠. 이제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수수 뭐 공차원 개입 다 부인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제가 김건희 변호인이라면 김건희를 이렇게 설득할 것 같아. 어차피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온 거다. 그냥 맞아야 된다. 그냥 맞아라? 그냥 인정 다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인정 못할 만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억울한 것도. 그것도 그냥 다 인정하겠다. 모든 것. 그냥 국민들 앞에 그리고 재판장님 법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하는 게 답이에요. 어차피 부인해봤자 무죄 날 가능성은 제로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야. 아직도 본인의 자존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어제 그 뉴스 보고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데 주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 김건희 재산을 다 뺏어라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잖아요. 네, 몰수해라. 그 말이 진짜 많죠. 그런데 그거 했다는 뉴스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네. 그게 아시지만 이제 검찰에서 이런 뭐 뇌물죄라든가 뭐 김건희가 받아 먹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뇌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이하고가 네. 윤석열이는 뭐 재산이 100개 없으니까 네. 김건희는 한 7, 80억으로 일단은 그 신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그 일가들 숨긴 것까지 다 일단 좋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일단 눈에 이렇게 보이는 7, 80억이라도 이게 이제 뇌물이다,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걸로 형성된 재산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도이치모터스 이것만 해도 해먹은 게 8억이 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언론 보도로 보면 김건희 특검이 그 8억하고 아마 이번에 서희건설이나 건진법사 등등 다이아 등등등등 받은 거 한 2억하고 한 10억 정도를 기소 전 보전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짧게 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압류한 거예요. 압류. 예, 검찰이 하는 압류를 기소하기 전에 빨리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네. 빨리 하는 게 이제 기소 전 재산을 보존한다. 기소 전 보전 처분인데 이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도가 안 나서 제가 이제 100% 모르겠는데 김건희 특검이 또 많이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또 추가 수사하고 하는 게 전부 돈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김건희 공식적인 어쨌든 7, 80억은 아마 기소 전 보전 압류를 다 해놨었어야 된다. 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부정 축제한 재산들을 이제 몰수를 하지 않았으면 그거 마찬가지로 독립 몰수제라는 법안을 좀 발의를 해서 이 김건희 일가의 부정 축제로 쌓은 모든 재산들을 몰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네. 지금도 뭐 법이 있기는 있죠. 그 네. 전두환 그런 것 때문에도 네네. 그때 법을 개정해가지고 네. 그런 이제 범죄 수익으로부터 발생된 네. 그런 거를 빼돌리고 뭐 이렇게 못하도록 또 공범들이 같이 빼돌리고 하면 그것도 다 처벌할 수 그래서 있도록 범죄 수익을 전부 다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법이 있어요. 네, 네. 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그 범죄 수익 환수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게 이제 그때 전두환 재산 또 추가로 찾고 막 했었죠. 네. 일단 그 법만 제대로 집행해도 김건희 일가 재산 다 환수해야죠. 네,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 또 그게 품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의 일이 많다고. 예, 일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데 이제 인력도 보강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것까지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예.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걸 국민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일가가 그 축적한 모든 범죄 수익은 환수시켜야 그렇습니다. 된다. 관련 법이 있다 말씀하셨고요. 네. 윤석열 원뿔원인데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협의로 재판에 출석한다. 아무래도 보석 청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어요? 제가 다 그 지난주부터 예고를 해왔는데 네. 역시 그 잔머리죠. 그런데 이 재판장님이 제가 네. 그 한 며칠 전부터 네. 이 담당 재판장님한테 이제 제 이병철 TV 사이다에서 네. 이제 요청을 드린다. 이 네. 백대현 부장판사님이죠. 아마.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뭐 그런 사적인 얘기는 일단은 좀 네, 안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백대현 부장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말씀을 이제 제 방송을 통해서 네네. 지금 내란 재판, 지기현 재판에는 지금 9차례, 10차례 팬티 입고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나 재판에는 아예 연달아 안 하죠. 계속 아예. 출석해놓고 이제 조사도 안 하고. 보석 청구 걸리니까 나온다. 이거 너무 뻔뻔하잖아요. 너무 뻔뻔하죠. 그러면 이 이제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이 재판도 정식 재판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아니 보석 허가되면은 성실에 출석하겠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그 장난한 치느냐고. 그러면 네. 백대현 부장 입장에서는 네. 이 XX가 지금 내하고 거래하자는 거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재판을 거래한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재판장이 칼자루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금요일 날 네. 너 본 재판이 있는데 네. 너 팬티 입고 안 나오는지 내가 한번 보자. 근데 너 풀어달라고 보석 신청을 했어? 그러면 보석 신문에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본 재판을 열고 그 이후에 보석 신문을 하시라. 본 재판에 딱 죄수복 입고 수갑 차고 나와. 그리고 성실하게 나오면 보석 재판 내가 열어서 윤석열 씨 당신 왜 보석을 요구하는지 네.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시라 했더니 내일 금요일 날 네. 본 재판 먼저 열고 네. 그리고 끝나고 바로 보석 신문을 하겠다. 네. 그리고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런데 보석 신문은 뭐 법적으로 해주기는 해줘야 되죠. 근데 결론은 무조건 기각이지. 네, 해야죠. 형사소송법에 상식적이라면. 보석을 해줄 수 없도록 네. 법이 막고 있어요. 그 법의 그 조문 제목은 필요적 보석인데 네. 필요적 보석 그 조문이 재밌습니다. 네.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명시가 누구나 돼 있죠. 다 보석 받느냐? 또 제목도 필요적 보석이야. 반드시 해줘라. 그런데 아래 사항이 더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그거 예외를 장기 봐야죠.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네. 그럼 보석 해주면 안 된다. 흉악범이니까. 그렇죠. 그 윤석열.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 아니, 당연히 안 되지 윤석열. 윤석열 지금 범죄 기소된 범죄 중에 증거인멸 교사가 있어요. 네, 실제로 비하폰 있죠. 삭제해라 뭐 해라.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 충분히. 윤석열은 세 개 다 걸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100% 기각인데 이제 내일 어떤 모습으로 역시 법정에 오느냐. 그게 관전 포인트죠. 죄수복을 입혀야 됩니다. 우리 법무부 저렇게 장관이 하면 안 된다.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법무부 이거는 집행은 이제 그 교도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한단 말이에요. 네. 정성호 장관님이 좀 더 확실하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법이 뭘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고 아니 법에 있는 대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정부가 바뀌고 법무부 장관 기대가 큰데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교정본부에 좀 카리스마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네요. 법무부 내부 그렇죠. 이거 그 교정본부장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데 다 그렇죠. 지휘를. 네. 그 서울구치소장한테 자꾸 욕할 필요가 없어요. 장관이 제대로 지휘를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조희대 청문회 어떻게 중요해요. 보십니까?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조희대 청문회야 뭐 결정 난 거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저는 이렇게 걱정이 돼요 자꾸. 어떤 게 걱정돼요? 민주당이 하는 게. 어떤 게요? 왜 자꾸 저 악당들을 키우냐고. 조희대 청문회 좋았어. 그런데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민들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말고 다른 또 대법관들 몇 명도 불렀잖아요. 네. 그 좀 진보 대법관도 있고 네네. 보수도 있던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다 기분 나빠해요. 대법관은 대법관의 자기들끼리 아이덴티티가 또 있는 거야. 그렇죠, 있죠. 어디 건방지게 대법관을 오라 가라 국회가 불러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올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냥 아니, 추미애 국회법 129조에 대법원장도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잖아요. 아니, 법은 법이고. 네. 법은 그것도- 법인데 법을 안 지켜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 그런 게 적용이 되겠죠. 그냥 허구한 날 대법원장 뭐 국회에 와 이건 안 되겠지 어느 나라나. 예?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걸 조문에 있잖아 뭐 그거는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정치잖아요. 아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네. 조희대 이거 이슈가 터져가지고 아니 그러면 조희대를 좀 탄핵을 시키던가 그 표결로 하면 쉽잖아요. 탄핵시켜야죠, 사실은. 아니면 잡아놓던가. 그러면 공소처가 나서든 뭐 나서가지고 아니면 내란과 관련되면 내란 특검이 하든. 네. 근데 특검은 또 우리 수사 대상 아니다는 거잖아요. 네. 뭐 법적으로도 아니다는 거고. 저는 제일 지금 심각하다고 보는 게 내란 특검 특별재판부 네. 또 내란 전담 재판부 네. 이 이슈도 쑥 들어갔어요. 맞아요. 조희대가 다 네, 조희대 덮어버렸어. 청문회로 다 덮긴 했죠. 네. 그런데 조희대를 내려와라 한다고 내려올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다 덮어버렸고 오히려 이거는 위헌이다는 지금 이런 논란이 더 지금 이슈가 돼버렸어요. 내란 뭐 특별 전담 재판부는 지기현 재판장을 교체해야 된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시급한 거거든요. 네. 이것도 다 덮여버렸어. 예. 그냥 조희대야. 그러면 실익이 뭐가 있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이 내란 재판을 빨리 진행해가지고 불가역적으로 빨리빨리 사형 무기징역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조희대만 영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극우파들한테는 뭐 세종대왕까지 끌어내가지고 조희대가 조희대가. 개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니 대법원장이 무슨 컨퍼런스 가가지고 그렇죠. 40분씩이나 중앙일보 거기 가서 그 본래 거기 안 가는 거거든요. 그 의미도 대법원장 가면 안 없고 되죠.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 굳이 가서 그 컨퍼런스의 주제와도 상관이 없는 40분씩이나. 그쵸. 근데 이제 세종대왕 법을 가지고 뭐 왕권 강화 독재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너 독재잖아 이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극우파들한테는 조희대가 완전히 지금 영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웅이. 그렇죠. 네. 예. 장동혁 대표 이런 애들 어린애니까 구상 유치하고 조희대.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시청자들 또 아셔야 되는 게 이 TK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극우 세력들 TK의 핵심은 경북고예요.
네. 경북고 서울법대 거의 네. 법조계 TK의 핵심적인 정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법조인 중에 또 판사 중에 과거에 이회창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네. 이회창이 DJ하고 붙어서 졌고 그렇죠. 노무현하고 붙어서 졌는데 둘 다 이긴다고 한 거를 졌거든. 네, 다 이긴 게임이라고 했죠. 그때. 거의 뭐 먹었다 네, 다 대통령을. 이겼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그 희구가 있는데 조희대가 역시 대법원장. 그리고 지금 막 뭐 싸우는 투사니까 네. 이제 이회창이 소환이 되는 거예요. 이 극우파들 특히 TK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희대는 영웅으로 지금 막 되고 있는 거야 저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이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다 국민의 여론에서 덮여버리고 제일 급한 거는 지기현 재판장을 교체하는 거예요. 결국엔 조희대 지시 없이는 파기환송심이 가능했을까 이제 많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조희대 지금 하는 태도 보면 탄핵 마일리지를 열심히 쌓고 있다. 탄핵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그러면 소추 의결은 쉽게 되겠죠. 네. 그런데 탄핵이 뭐 헌법재판소에서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입니까? 예. 탄핵은 무조건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조희대 뭐 한덕수 뭐 점심 먹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역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려면은 확실하게 전략 전술을 세워서 상대방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지. 네, 어설프게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역공당한다. 저는 굉장한 패착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검찰을 폐지하는 네. 그 본회의에서 네. 정보조직법이 역사적인 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네, 네. 이런 게 다 덮여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계속 역사는 흘러가니까요. 절차상 문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원한 발언으로서 전 국민을 정말 통쾌하게 해주신 이병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병철의 사이다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